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면서 요양병원 단명인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단명 문제를 짚어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5명을 보강해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아과 곳곳에서 어린이 대상 백신 부족으로 독감 접종을 중단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과 상온 노출과 같은 백신 유통 문제가 드러나면서 유료 접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5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온 가운데 일부 음식점과 주점 등의 방역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년의 내일이 노년입니다. KBS 9시 뉴스에서는 존엄한 노후와 죽음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제는 요양병원의 값싼 복제약 처방을 부추기는 건강보험 수가의 구조적 문제와 약품 리베이트 실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노인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아픈 부모를 직접 돌볼 형편이 안 돼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은데 간병을 도맡아왔던 중국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요양병원 상황 더 나빠졌습니다. 먼저 홍예림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한 요양병원. 중국인 간병인 한 명이 환자 7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나자. 사람 너무 많다. 이런 방은 2명 줘야 돼. 한국인 요양보호사들도 있지만 급증하는 노인 환자를 돌보기엔 역부족. 간병 인력의 절반 가까이 외국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중국이지. 아, 그래요? 옆에 방은 오래되셨어요? 예, 연면서. 국내 체류 자격만 되면 간병 관련 자격증 없이도 요양병원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내리막 시키더라만. 발주 하나 안 나면 모르는데. 이거 출주 하나 안 해. 출주 모르지. 문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져 간병인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서울 속 작은 중국으로 불리는 대림동 인력시장. 거리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아예 안 하려고 그래, 이제는. 간병협회 사무실도 많은데 거의 다 내놓은 상태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간병인 부족은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환자들의 행동을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해 약물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 둘. 할머니들 약 들려달라. 주사 맞자, 주사. 왜 코치를 빼가지고. 돌봄의 질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 아이고. 적은 간병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대부분 요양병원은 다인실에서 노인들을 봅니다. 기저질환자가 많은 만큼 대규모 감염 우려도 큽니다. 대구 코로나 사태 때도 간병인들이 한 번에 여러 병실을 관리하느라 피해를 키웠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병실마다 다 감염성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 병실 6명만 감염시킬 수 있지만 빨리 가니까 그 옆 병실에 6명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배로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취재진은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약이 남용되는 원인으로 간병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일본 등에서는 간병을 전문 의료 인력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족이 도맡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해도 재정과 의료 인력 부족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한솔 기자입니다. 파킨슨 병이 심해져 요양병원에 들어가려는 노인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못 버티시겠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병원을 하고 댕기나. 그거 가면 나았겠는데. 가족들은 병원에 가면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도움이 별로 오셔요. 오시는데 거동을 못 하시니까. 현재 요양병원에는 공적 간병 서비스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큰 역할을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 인력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여도 시기고 머리도 감아. 그냥 이게 이렇게 좋아. 재밌어요. 좋은 간병인을 만나는 게 노후의 큰 복이지만 그런 곳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사를 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병인을 많이 투입하는 거고 고발됐던 곳은 보면 거의 다 간병인들이 없는 곳이에요.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마련하고 간병비에도 일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재활병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1명이 평균 10명 넘는 환자를 담당할 정도로 워낙 인력난이 심한 데다 2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간병 인력을 늘리려면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사실 간병 노동자들이 없으면 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산재보험 적용이 안 돼요. 4대 보험은 물론이거니와. 초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은 90년대 말부터 보호자가 채용하는 간병인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 간호 인력이 관리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훈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양성해 충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베트남 등에서 들어온 연수생들은 간병 실습은 물론 일본어와 문화 교육을 거쳐 병원에 취업합니다.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서 제공할 것인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떠나온 간병.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존엄한 노후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체의 15.5%를 차지합니다. 유엔은 만 65세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고령 사회에 해당합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5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9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겠지만 노화와 질병으로 간병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만 75세를 넘긴 고령 인구는 약 325만 명, 전체의 6.3%지만 10년 뒤부터는 매년 적어도 70에서 80만 명, 많으면 100만 명씩 늘어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짊어질 간병의 무게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굵고 묵직한 질문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강기정 전 전무수석과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던 자료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출입 기록 등을 다시 요청하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CCTV 영상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옵티머스 연루 의혹으로 사표를 낸 이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왔느냐는 질문 등에 민정실 업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태에 대해 무den으로 일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특검만은 피하겠다는 면피성이 아니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그런데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간부들이 펀드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에 치밀하게 대응 방안을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과 로비 계획 등이 적힌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금감원 전 간부를 소환하고 수사진을 확충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직전 회의한 내용이 담긴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금감원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범위의 제한 가능성, 금감원에서 고발 범위 최소화, 금감원과의 딜 등인데 옵티머스가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금감원 쪽에 우선 공을 들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보고 우선 금감원 관련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는 옵티머스의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준 의혹을 받는 윤모 금감원 전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김재현 대표한테 2018년에 2천만 원 받은 거 맞으세요? 해당 문건에는 또 수사 등에 대비해 준비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산 교체 작업 진행, 대표와 윤모 변호사 휴대폰 변경, 메일 등 SNS 폐쇄, CCTV 파일 삭제 고려 등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자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회사 관련 기록을 모두 없애려고 계획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생활비와 변호사비를 위해 비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대로 실제 인멸 등이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5명을 파견받는 등 18명의 검사로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금감원 검사를 앞둔 옵티머스 측의 움직임 또 있었습니다.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전 금감원 국장과는 별개로 또 다른 금감원 국장 출신 인사가 옵티머스 관계사의 감사로 영입된 건데요. 실제로 금감원 검사에 대비하려던 의도가 있었다는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옵티머스 측이 인수 합병한 선박 부품 제조사 해덕 파워웨이. 지난해 8월 금감원 전 국장 A씨는 이곳에 억대 연봉을 받는 상근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경영진이 A씨에게 기대한 역할은 해덕 파워웨이의 감사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A씨를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해 선임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A씨를 감사로 추천한 사람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지목했는데 김 대표와 A씨는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이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금감원의 검사가 본격화된 지난 5월 금감원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의 부인이자 전 청와대 행정관인 이모 변호사도 비슷한 시기 해덕 파워웨이 사회이사로 선임돼 6개월간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면서 원래 보수가 월 300인데 500만 원으로 특별히 책정해줬다라고 말했다고 윤 변호사는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사 재직 기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영향력을 고려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도 김 대표가 자신의 부인이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다 쓴 사립유치원 문제였죠. 이후에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마련되면서 이 문제는 잊혀졌는데요. 그런데 KBS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유치원들을 상대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처분 과연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KBS는 권인숙 의원실에 의뢰해 전국 교육청이 파악한 지난 7년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감사 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는 유치원은 모두 18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 쓴 돈을 아이 부모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에 반납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273억 원입니다. 이들 유치원이 어딘지는 KBS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반환해야 할 금액이 많은 상위 5곳을 꼽아봤더니 모두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을 어떻게 썼고 왜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런 문제점 없게 하자고 만든 유치원 3법이라는 게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다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데요. 계속해서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광모 씨가 설립한 유치원은 모두 4곳. 최근 3년 동안 여기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모두 160억 원에 이릅니다. 지원금은 받아 챙기고 행정조치 이행은 거부해도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개정된 유치원 3법 덕분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급 운영비 지원만 끊었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5%에 불과합니다. 지원을 더 끊으면 피해는 원생들에게 돌아가니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볼모가 되는 셈입니다.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현재 다니고 있는 갑자기 퇴원을 시킨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까지도 유치원비를 빼돌리려 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KBS가 입수한 유치원 회계 보고 자료입니다. 유치원과 거래가 잦은 한 업체의 등본을 떼봤더니 곽 씨가 담임 목사인 교회의 직원이 대표이사로 돼 있고 곽 씨의 딸이 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업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 유치원 교재 납품하시는 곳 맞나요? 네, 화면 주고 가시죠. 2018년 6월 코딩 수업, 홍삼 및 두유구인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의 원비가, 다음 달에도 코딩 수업과 행사, 견학 등의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걸 진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코딩, 자연 프로그램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입장료가 없는 공간들을 이용토로 지시를 받았고. 곽 씨는 2년째 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고발했지만 고작 100만 원의 벌금만 나왔습니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졌다지만 회계 부정을 확인하려면 결국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곽 씨처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감사를 거부한다는 건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적극적인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라고 등 떠미는 게 교육 당국이잖아요. 곽 씨는 교육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고 내부 고발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모두 1,900만 명입니다.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발생 논란 속에 어제부터 만 13살부터 18살 이하 청소년 대상 무료 예방접종이 재개되는데요.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고 만 62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은 26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일선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벌써 어린이 대상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서병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으로 붐벼야 할 소아과가 텅 비었습니다. 직원들은 접종 중단 소식을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머니 백신 자체가 현재는 물량이 없는 상태라서. 이 병원은 이미 지난달 말 백신이 동났습니다. 중고등학생용은 이렇게 많은데 신생아나 어린이용이 아예 없어가지고 예약을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이 남아있는 소아과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한 7개 정도 남았다 그래서 10분 안에 오라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급하게 왔어요. 그나마도 얼마 남지 않아 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황보만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재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없어서요, 백신이요? 네네,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일선 병원에선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0개 넘는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한 곳도 백신을 구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으로 인해 백신 수요 자체가 늘어난 데다 정부 조달 백신의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유료 접종으로 몰려 백신이 조기에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배송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같이 이제 급하게 몰려와가지고 뭐 무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유료로라도 빨리 맞겠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백신 조달 과정에서 기관별 편차가 발생해 물량이 부족한 곳이 있는 것 같다며 질병청에 예비 확보 물량 34만 도즈를 모레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현재까지 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고령층, 중증 질환자가 많은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기자, 해당 요양병원의 최초 감염자와 감염 경로 확인됐나요? 네, 한 간호조무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자 긴급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직원 261명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환자 42명, 간병인 6명, 그리고 간호인력 5명 등 모두 53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숨진 환자로 사후 검체 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보건당국은 숨진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4명이 최근 비슷한 증상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코로나19와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병동 건물 전체를 폐쇄하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시는 현장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끼리 접촉도 잦아 집단 감염에 취약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한 명이 바로 옆 요양원으로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시는 요양원도 직원과 환자 등 30여 명에 대해 긴급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양병원이 있는 북구 만덕동은 전국 최초로 동단위 특별 방역 조치가 내려진 곳인데 조치 연장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최초 확진자인 간호조무사도 만덕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요양병원은 2달 전부터 환자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부산시는 그래서 출퇴근하는 직원을 통해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감염원을 찾기 위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지난 1일 만덕동에 내린 동단위 특별 방역 조치도 앞으로 2주 더 연장합니다. 부산시는 또 지역 480여 개의 요양보호시설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지금 보신 부산 요양병원 사례를 제외하면 신규 확진자는 84명, 이 중 국내 발생이 53명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를 보면 5, 6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우려했던 추석과 한글날 연휴의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단풍놀이가 곧 절정에 이르는 시점이라 확산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말부터 한 달간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야영장입니다. 문진표하고 체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온을 재겠습니다. 이마 쪽에 입장 전 건강 상태 확인은 필수입니다. 가을철 탐방객들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등산객이 모여 사진을 찍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이렇게 출입을 막고 있는 곳은 21개 국립공원 58개 지점입니다.
뭐 30명, 40명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통과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출입 금지서를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단풍 절정기 동안 주요 방역 관리 대상지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입니다. 또 집단 여행을 할 땐 방역 관리자가 지정돼 관리 책임이 주어집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QR코드로 탑승객들의 명단을 관리해야 하고 탑승객들은 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세버스 춤노래 행위는 사실은 상시적으로 여하튼 여객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하튼 적발을 해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지인 모임 관련은 지난 4일 첫 환자 발생 뒤 열흘 만에 10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송파구 의료기기 업체 관련도 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친구 모임 관련은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3명이 됐고 경기도 의정부시 병원 관련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병원 종사자와 노인보호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주점 등이 다시 문을 열었죠.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 영업하는지 서울시와 경찰이 오늘 새벽 점검에 나섰는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술집으로 합동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먼저 출입자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들여다봅니다. 일부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봐야 지금 4분 계셔야 되는데 25분 계시죠?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고 계시네요. 출입 관리 기기를 아예 꺼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꺼두시면 안 되죠. 손님 오시는데 이렇게 켜두셔야 QR을 찍죠. 마스크 미착용도 적발됩니다.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다 착용 안 하셨어요, 맞죠? 업주들은 2달 만에 문을 열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솔직히 지금 월세도 2달 동안 다 밀려있는 상태고 150제곱미터 이상 일부 업소는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띄우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한 주점은 손님이 많아 보이도록 바깥쪽으로 앉히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에 손님이 안 앉으면 저희는 가게가 손님 인테리어예요. 어떻게 보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됐는데 업소들은 인원 제한 안내문을 붙이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럽이나 감성주점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광판에는 방역수칙 안내가 나오고 바닥엔 거리 두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춤추면서 사람들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집합 금지 등 조처가 내려집니다. 미준수 상은 주로 이제 테이블 간 거리 두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자축에 통보를 해서 바로 행정 조치를 하게끔. 서울시는 강남이나 홍대, 이태원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해 주말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북반구의 기온이 내려가면서 미국과 유럽에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서부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고 유럽에선 세계적 축구 선수 호날두가 확진되는 등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하루에 5만 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만 명대로 줄었지만 이달 들어 급증하면서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Everyone has been predicting a massive surge as we go into the fall and winter. So we could be looking potentially at one of the worst phases yet of our epidemic. 특히 위스콘신 등 중서부에서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미 전역으로 퍼지고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재유행세가 뚜렷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유럽 대륙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70만 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지난 3주 동안 신규 확진자가 4배 증가했고 하루에 140명 선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규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Very high for places where without further action the NHS will swiftly be under intolerable pressure. 최근 들어 체코와 이탈리아 등의 상황도 급속히 나빠지면서 유럽연합은 매주 상황 지도를 발간해 공동으로 검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스포츠 스타들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더스틴 존슨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에 이어 일라이 릴리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중단해 우려를 더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네, 부동산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역과 단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매매 시장을 보면 그동안의 오름세에서는 일단 벗어난 모양새입니다. 이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렇게 2달 가까이 보합세를 보일 정도로 눈치 보기 속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전세 시장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전체 상승률은 조금씩 꺾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정도로 매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는데요. 요즘 전세 시장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복도식 아파트 문 앞으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시세보다 싼 전세가 나왔다는 소식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차례를 기다려 집 내부를 둘러본 끝에 결국엔 제비 뽑기를 통해 임차인이 결정됐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지만 이 아파트 단지엔 크기별로 나온 전세가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꼭 하실 분을 말씀해보시면 한 5분 정도 나오신대요.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선을 뽑고 제비 뽑기 한 거예요. 4,4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도 순수 전세 물건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학군이나 교통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입주권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지역에선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긴 있는데 9억에 나와 있죠. 고3, 고1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학시키기도 너무 어렵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사람은 적다 보니 전세 거래 자체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200여 건으로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달 상황도 비슷합니다. 나는 집도 없거나 가격이 입주만 올라가는데.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 190을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전세가 필요한 사람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곧 전셋집 새로 구해야 한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현실로 닥친 가을 전세난의 이유 또 예상되는 추가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임종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7월에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데 지금 서울의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바로 공급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산하공기업인 한국감정원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을 꼽고 있습니다. 네. 8월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저금리 등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9월 자료를 봐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에 가을 이사철이 겹친 것을 매물 부족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집주인들이 실거주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매물 부족이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오늘 다시 동결됐는데 저금리 영향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금리는 전세 공급과 수요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봤자 금리가 낮으니까 월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 게 월세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합니다. 네. 따라서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가을 이사철이 끝나면 좀 진정이 될까요? 내년 봄 계약 끝나는 분들도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단기간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차법과 저금리도 문제지만 이 새 아파트의 청약을 기다리면서 전월세 시장에 남아있으려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연소득 1억 원가량이 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네. 그만큼 청약 대기 수요도 늘어나는 겁니다. 또 지난번 8.4 대책 때 나왔던 신규 택지와 그리고 3기 신도시 이런 데 청약을 넣으려면 이 무주택 요건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이런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전세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추가 대책 내놓겠다고 했는데 뭐 묘안이 있을까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다고는 했지만 네. 뾰족한 대책을 거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전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정부로서는 일단 수도권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을 할 거고요. 또 전세값 진정을 위해서 표준 임대료 도입이나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지만 둘 다 기존 임대료에 대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 정책인데 따라서 내년 6월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식으로 세입자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종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베를린은 세계 시민들의 외침을 들어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앉은 소녀상 뒤엔 다양한 언어로 쓰인 손팻말이 가득했습니다. 소녀상 역시 1461이라는 숫자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1992년 1월부터 오늘까지 수요 시위가 1461회 이어져 왔다는 의미입니다. 베를린이여 용감해져라. 굵고 단단한 마음의 끈은 멀리 독일 베를린까지 이어졌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베를린의 그 소녀상 앞에도 한국과 독일, 양국의 언어로 쓴 손팻말이 등장한 겁니다. 고운 꽃으로 장식된 소녀상은 시민들과 함께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 철거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독일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할머니와 함께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에 대해 할머니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과 달리 과거 전쟁 범죄를 사죄한 독일에서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이요 후세 교육의 심장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용수 할머니는 주한 독일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소녀상 철거 철회를 촉구하는 친필 성명문을 전달하고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얀 할머니를 언급하며 독일 현지의 묘소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대사관 측도 소녀상 철거를 철회해달라는 뜻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님도 한번 만나 주시려고 했거든요. 독일에서 너무 답변도 잘해주시고 해줘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운동 방향을 놓고 이용수 할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도 기자회견에 이어 독일 대사관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2011년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해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기린비를 포함해 현재 국내 140여 곳, 세계 9개국 30여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독일 베를린 시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철거 위기를 넘겼습니다. 관할 구청이 철거를 보류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석 특파원, 오늘이 철거 시한이었는데 구청이 철거를 보류한 이유가 뭔가요? 네,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 판단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장은 어제 시민단체가 주관한 집회에 나와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Die Pause, die es jetzt durch die Beratung im Gericht gibt, dafür nutzen, noch einmal sehr gründlich zu überlegen, welche Argumente dafür und welche Argumente dagegen sprechen und ob wir alles richtig abgewogen haben. 구청장은 또 한일 양측의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충안을 원한다는 구청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철거 명령을 보류하고 절충안을 꺼내든 점, 모든 당사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기념물을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얘기한 점이 그렇습니다.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과 외무상, 주독 일본 대사관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테구청장은 일본 출신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소녀상을 평화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일본은 민족주의를 배격하는 독일의 정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일 민족주의로 몰아갔고 한일 간 분쟁 사안으로 부각해서 독일이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주장에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어떤 논리로 맞섰습니까? 시민단체는 위안부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2차 대전 동안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속출했던 만큼 공통적인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미테구청이 절충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비문의 보편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얼마 전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스포츠계 폭력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참담합니다. 무자격 빙상 코치가 실업팀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지만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성남시청 빙상팀 훈련장 탈의실. 한 남성이 욕설을 하며 다른 남성의 멱살을 잡아챕니다. 대화 도중 다른 곳을 봤다는 이유로 훈련 담당 코치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사람이 멱살을 잡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그것도 선생님한테. 그 사건 이후로 그 선수는 공황장애를 얻게 됐어요. 해당 코치는 초중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개인 코치. 실업팀을 지도할 자격은 없는 무자격 코치입니다. 주 3회에서 4회는 꼭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일단 손에 잡히는 걸 다 던져요. 초시에 플라스틱 날집. 팀 감독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왔다고 선수들은 말합니다. 모를 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 폭행 현장을 보고 본 적도 많으니까요. 네, 절대로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심석희 선수가 당한 피해가 드러난 것이 지난해 초. 그 사이 최숙현 선수가 생을 마감했는데도 여전히 스포츠계에서는 폭언,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수와 지도자 관계가 거의 왕이 군림하는 정도의 관계거든요. 신고를 하거나 해도 오히려 본인이 좀 참고 넘어가지 왜 그랬냐라는 식으로. 해당 사건은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됐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종결됐고 이달 다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체육계의 폭력이 재발한 상황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관련자 징계나 처벌을 책임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해당 코치와 감독은 내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택배 차량을 비싸게 팔아넘긴 사건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었죠.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1,9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가운데는 외국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500억대의 사기 혐의로 관련자 20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원룸에서 혼자 살던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1,600만 원을 대출받아 택배 트럭을 샀지만 무거운 생수통을 배달하라는 등 계약대와 다른 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살려고 하는 일인데 죽음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약 1,900명이나 되고 피해 금액이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당초 4명만 기소했던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벌여 20명을 더 기소했습니다. 처음엔 혐의가 없다고 본 물류회사와 차량 개조업체 관계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공소 사실도 밝혔습니다. 차값 1,600만 원 외에 개조 비용이 1,200만 원에 달했는데 실제 개조 비용은 600만 원인 것을 물류회사와 차량 개조업체가 짜고 2배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가운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과 외국인은 물론 장애인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비싼 할부 대금을 부담해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에서 지금 운행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차 여기다 세워놓고 매달 64만 원씩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아파트에도 세워놓지 않는 이유도 차를 보고 눈물이 나요. 하지만 앞서 구속된 물류회사 대표 이 씨는 이달 초 보증금 3억 원을 내는 조건 등을 걸어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여전히 계약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